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구조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총력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몇 개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뭐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에 동기가 부진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산업 고등교육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더 키워줘야 할 그러한 대학들이 있는데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도울까 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꾸로 돼서 밑에 있는 몇몇 대학들을 골라서 이걸 자연적으로 해산시켜 가지고 실적을 잡으려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러한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교육 평가를 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고가 다 교육부의 교육과부 장관 바로 산하에 있습니다. 교육과부 장관 직접 임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유관기관인 대교협의라든가 전문대협의회의 그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 결국 다른 어떠한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잘못됐다,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라, 또 그 결과에서 동의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그 현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못 구하려면 총장협의회의 대표자를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진을 받는, 협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비 육성에 관한 지금 특례법이 일단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한 7년 정도 동결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참 어렵게 돼서 연구와 교육에 직접 저하가 가셔야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립고등교육경에도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제정 추진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의원 발의 법안의 하나고요.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초과된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걸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그 수익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자. 이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사립학교법 29조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29조는 교비 분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교비는 교육위의 다른 회계로는 전치를 못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항, 4항을 더 집어넣어서 이게 그 법인 회계로 가되 그 수익에 대해서는 100% 교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이것을 수익사업을 하자. 그렇지 않고 놔둬봐야 수익도 안 생기고 세금만 나온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법인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의무사항에 있어서 좀 고삐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안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보면 두 가지 크게 벌칙이 있는데 하나는 교비 분리회계 원칙에 의해서 교비 회계를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된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29조가 그거고요. 72조에 보면 이걸 위반했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벌칙이 따른 사립학교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바로 29조고 또 하나는 교육의 목적의 사용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비회계는 교육의 목적에만 사용해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가 없어지고 대마 시행령으로 지금 바꿔진 것 같습니다. 이 시행령에 보면 바로 교비를 사용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직접비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교육에 관련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걸 시비를 걸면 무조건 시비가 걸리게 되어 있고
그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좀 더 확대돼 가지고 모든 우리 총장님들께서 힘을 합친다면 적어도 우리가 법률을 입법 발의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지금처럼 많은 대학들이 평가에 결국은 얽매여 가지고 큰 대학은 큰 대학, 지방 수도권, 뭐 국공립, 사립 뭐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대방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언제 힘을 합쳐서 한 몫을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적어도 교육에 대해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님을 대신해서 강황선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학사구조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다보스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부각시킨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로 조직 혁신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지 않은 주제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조직이야말로 이 조직 혁신으로부터 정말 무관심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 조직은 과거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까지도 가지도 않는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의 2차 산업혁명의 산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본부 밑에 단과대학이 있고 단과대학 밑에 학과가 있습니다. 단과대학마다 하나씩 저 행정실이 하나씩 있고요. 학과마다 학과 사무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과마다 학과방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에마다 직원이 한 명씩 있고 조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효율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학과가 이런 식으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위 좋게 표현하면 분업화와 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좋게 표현해서 분업화와 전문화지 나쁘게 표현하면 칸막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 걸맞는 조직이 현재 대학 조직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각 학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그 학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학과 구조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 굳어진 이 학과 구조가 이 산업 수요라든지 학생들의 수요에 관계없이 교수들이 15년, 20년 그 이상씩 교수를 하면서 자기가 전공한 10년, 20년 훨씬 전에 전공한 교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에서부터 전공 선택 과목까지 만들어 놓고 절대 이 과목만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신임 교수가 들어오면 내 과목만은 건들지 말고 남의 거 가지고 설강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학과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입학 정원을 그 학과별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학사 구조를 개편을 하려고만 해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도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대학 조직들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건국대학은 3,000명의 입학 정원밖에 없는 작은 크지 않은 대학인데요. 저희 총장님 취임 전에는 저희 단과대학이 17개였고요. 학과가 66개였습니다. 정말 이 학장이 17명이었다는 거고요. 특수대학원 원장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위원회 하나만 하려도 서울 캠퍼스에 30명의 처장들 포함하면 거의 40명이 넘는 교무위원들이 한 방에 모여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교육에서만큼은 대단과 대학 그리고 대학과로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그래서 일부 그 지금 좋은 앞서가는 대학들의 특징을 저희가 스터디를 해보면 크게 단과대학을 만들고 크게 학과를 만들어서 적어도 학부 교육에서만큼은 대단히 학사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지난 2015년도에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건국대학의 축산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농대죠. 새롭게 이런 이 변화된 대학들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를 크게 묶어서 하나의 학과 안에 적어도 15명에서 20명 교수들이 모여 있도록 이상 모여 있도록 그렇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문사회계열 6개 단과대학인데 이것을 3개 혹은 4개로 줄이는, 그래서 단과대학 수를 적어도 한 40%는 줄여가지고 교수들이 그 대단과 안에서 자유롭게 협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전공 선택의 비율을, 이것도 역시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건국대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전공 선택의 비율이 65%에서 70%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좋은 대학들은 이게 50%대로 다 낮췄거든요. 참고적으로 외국의 선진 대학들은 전공 선택의 비율이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한 학과 학생이 적어도 세 학과 그러니까 전공의 30% 이상은 한 학과에서 수강을 못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하나의 칸막이 된 하나의 학과 안에 가둬놓고 교수들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설강을 해놓은 과목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산업구조, 그 구조를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단과대학 수 줄이고, 학과 수는 줄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학과를 크게 대단과로 묶어서 학과 수를 이제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이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전 대비 한 40%의 학과 수를 줄이고 단과대학 수를 줄여서 보다 학부 교역만큼은 대단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 과목의 비중을 50% 정도로 낮춰서 그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보장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의 학사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광대학의 김도정 총장님께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4.0 사이에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아주 거시적으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맞춰가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본주의나 금융 자본주의 시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본주의는 영국이 주도했고 금융 자본주의는 미국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이때 소위 이제 대량 생산 체제, 대기업, 대도시 중심의 사회가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의식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노동의 방식도 분업 체제, 포디즘과 관련된 소위 나노 일하기 이 시스템에서 이랬고, 여기에 맞춰진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합대학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질적 욕구와 더불어서 정신적 욕구가 산업화된 시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식산업, 윤리산업, 그다음에 감성산업,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개인 맞춤형 소비사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위 이러한 개인 맞춤형 제조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 이것을 소위 문화산업,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신문의 문화면이라고 하는 난 자체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비디오, 공연, 예술, 영화, 이걸 지금도 문화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시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인 기업, 소기업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 졸업해서 삼성전자 회계부서에 입사해서 정년 퇴임해서 나머지 연금을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융합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의 형태도 지금과 같은 소위 이제 제가 이름 붙여서 그냥 컨버징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소위 학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인 맞춤형 교과과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전공이 계속 생겨나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학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된다. 이게 왜 한국 사회 변화에 맞춰서 대학 4.0이라는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우리가 산업화가 중심이 되던 시기, 이제 80년대 민주화, 그리고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국제화, 그리고 이제 사회도 소위 이제 오만화 정치와 질투의 정치가 섞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앞으로 금년도부터의 새로운 개념은 소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윤리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나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구 구조에 맞춰서 이제 2016년도 출생 신고가 38만 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30만 명대 출생 신고를 하는데 대학 진학률 50%로 떨어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대비하는 구조 개혁을 하는데 이것을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정부에서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대학들 스스로 유학생을 유치한달지 이런 식으로 자기 대학의 사이즈를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국토 변화에 맞춰가는 구조 개혁을 이것은 이제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데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대학 지금 3.0 시대에 바로 이제 직전까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방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스텍이랄지 카이스트, 기스트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지방에 소재하면서 특수화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이제 저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사립대학이 지방의 어떤 대학과 통합을 해서 캠퍼스 이전을 하면 특성화시켜서 레지던스 캠퍼스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도 특화하고 이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립대학은 서울대, 뭐 이제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이렇게 뽑지 말고 통합해서 뽑아라. 그리고 이제 나눠가지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사교육을 철폐하는 이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승훈 총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1대학 1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법인이 여러 대학을 소유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1대학 1법인 체제가 돼야 교비회계, 법인회계 통합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와 기업과 사회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뭐 산학 협동을 강조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경계가 굉장히 느슨해지기 때문에 모집 단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업화 시대에 맞는 대학 학과 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6대학의 김성희 총장님께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 촉진하고 강화하는 대학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대학 평가가 시작된 것은 뭐 학자들은 73년부터 있었던 실험 대학에 대한 평가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적은 대학의 질적 개혁의 핵심 동기였지만 대부분 한국의 고등교육 평가 제도는 대학의 질적 개혁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늘 교육학적 관점보다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상황과 연관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아직 별남은 안 나왔지만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지금 뭐 여러 총장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대학의 생존 논리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연관되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학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매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우리 국가 대학 경쟁률이 51위였는데 작년에 55위로 됐습니다. 오히려 7년 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 된 것은 아마 이 대학들의 대학의 재정적인 인풋이 늘어나지 않았고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그 다음에 평가에 너무 올인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대학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평가 지표 가운데 중소대학에 불리한 것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 지방대학이 불리한 것들이 많았고요. 충원율, 또 교육비 환원율 과연 이런 것들이 대학 경쟁률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소명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그 정성평가가 2주기에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1주기에서도 가장 불만이 이제 이 정성평가가 공정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뭐 어떤 총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쭸더니 포비아가 걸렸다고 정성평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연하다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셋째, 평가의 목적이 정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규모와 위치와 연관한 특성화가 외면되고 있고 선택과 집중보다는 평가 결과에 유리한 곳에 집중 투자되거나 과잉 투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박한 평가를 위해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이나 교육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학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주기 평가 결과로 전형이 감축되거나 상당한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되는 대학들이 사실은 그 구조조정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수를 줄이기도 어렵고 또 학과를 폐과시키기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한 명이 있어도 폐과를 시키거나 교수를 해고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섯 번째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서열화를 만들게 되는데 과연 그 서열화가 교육학적인 성과와 정말 일치하는가 그런 정말 이 척도가 모든 규모의 모든 대학의 그 획일화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는 게 과연 교육학적으로 합당한가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완벽한 대학 평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우리가 사실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주요 4개를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척도를 사용하면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지표는 특정 대학, 특히 대형 대학, 역사가 긴 대학, 영어권의 대학,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과학공학 계열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교육 중심 대학을 표방하던 이 중소형 대학들도 다 연구 중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규모의 대학들을 획일화시켜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학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성과를 위주로 하는 정교한 대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서 대학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재정 지원을 많이 받는 상위 대학들이 과연 지원받은 것만큼 지원받지 못한 대학보다 가성비가 높은 교육 또 아니면 연구 성과가 나고 있는가? 이건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찾아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끄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평가가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면 심사위원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척도를 만들거나 편람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겠고 일방적으로 지표를 발표하고 결과만 통보하고 이의는 받지 않는 식의 평가는 더 이상 대학 교육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정말 더 잘 가르치도록 동기부여하는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학 평가 참 특히 지표 운영 어렵긴 하지만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대학 교육 개혁을 촉진시키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